진짜 한국 아니에요. 바다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 몽골.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몽골은 지금 대한민국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세계 도시문명학 교수가 직접 울란바토르로 나라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이라는 이름의 힘, 지금 그 놀라운 실체를 공개합니다. 암스테르담 국제문화연구소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학자 5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벌어진 건 학술 토론이 아니라 문화 전쟁이었죠. 주제는 단 하나, 몽골 내 한국 문화 확산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암스테르담 국제문화연구소 소장 터 마르텐스입니다. 25년간 파리 샹젤리제부터 도쿄 시부야까지 세계 20여 개의 도시를 발로 뛰며 문화 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해온 연구자죠. 문화는 절대 책상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런던 차이나타운의 변화, 베를린 터키 거리의 융합, 뉴욕 코리아타운의 성장까지 모두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문명통합전략실의 린제나오 수석연구원이 단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진짜 문명국가가 아닙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중화 문명과 비교해보세요. 시스템도 없고 역사도 얕은 나라죠. 린제나오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몽골에서 벌어지는 소위 한국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일시적인 소비 트렌드일 뿐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뒤에 터졌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PD 유키마로 타카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직접 다녀왔어요. 유키마로가 손뼉을 치며 조롱했습니다. GS25 간판 하나 걸어놓으면 그게 한류인가요? 김치 몇 개 팔면 문명 전파라고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만든 건 그냥 짝퉁 서울이에요. 몽골 전통도 없는 어정쩡한 가짜 도시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린제나오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몽골은 원래 우리 중화 문명권이었어요. 13세기 원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수백 년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죠. 한국 같은 변두리 소국이 무슨 문화 전파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25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울란바토르행 항공편을 검색했죠. 다음 주 화요일 출발편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 말이 맞을까? 몽골의 한국 문화가 정말 껍데기뿐인 가짜일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더 큰 진실이 있을까? 예매 버튼을 누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네덜란드에서 몽골까지는 무려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한번 갈아타고 마침내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나와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몽골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전통 게르들이 보였죠. 하지만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GS25, CU,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간판들이 몽골 전통 건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죠.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한국 편의점들이 정말 많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 편의점이요? 벌써 10년도 넘었죠. 이제 없으면 못 살 정도예요. 택시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GS25가 3개나 있었죠. 그중 가장 큰 매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매장 앞모습이 서울의 편의점과 똑같았거든요. 진열대 배치부터 상품 구성까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떡볶이까지 그대로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재고 상황이었습니다. 삼각김밥 코너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떡볶이도 마지막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인데 이미 동인한 거였죠.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삼각김밥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점심시간에는 30분 만에 다 팔려요. 매일 주문량을 늘리는데도 부족해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들어오는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몽골 전통 복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김치라면을 사더군요. 젊은 여성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한국 과자를 골랐습니다. 어린 학생은 바나나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이게 일시적 유행이라고요? 매장을 나와 길을 걷다가 현지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반갑게 응답해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저는 2년 전까지 의정부에서 일했어요. 그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 울란바토르가 어떠세요? 신기하죠? 제가 볼 때는 여긴 서울보다 더 서울 같아요.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니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한국 문화를 천천히 즐길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고요. 한국보다 여유롭게 한국식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거였죠. 린 제나우와 유키마로가 말한 일시적 소비 현상이라니요.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걸까요? 벌써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자세한 탐방을 위해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서울 강남의 어느 매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심지어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완벽하게 동일했거든요. 벽에 붙어 있는 메뉴들도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가자 몽골 젊은 여성 바리스타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네. 아, 하나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리스타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서울에서 2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웠죠. 바리스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게 되니까 정말 신기해요. 서울에서 만들던 그 커피를 여기서도 똑같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코너에는 한국 잡지들이 비치되어 있었죠. 손님들 중 우리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테이블에 앉은 몽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신문을 읽으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 신문을 읽고 계시네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한국이 정말 좋아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국 신문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죠.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정직하고 모든 게 정리되어 있죠. 그게 바로 몽골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이라 자유로운 건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체계를 배웠고 여기서도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화가 몽골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전에는 이런 깔끔한 카페도 없었고 24시간 편의점도 없었어요. 지금은 새벽에도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을 발견했습니다. 파리바게트, GS 편의점, 심지어 한국 치킨집까지 있었죠. 각 매장마다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행일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행이라면 몇 년 지나면 사라져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마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개장한 이마트 울란바토르점은 하루 평균 5만 명이 방문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마트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입구 디자인까지 서울의 이마트와 완전히 동일했거든요. 심지어 주차장 안내 시스템까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죠.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열대 배치부터 상품 구성, 심지어 매장 내 안내 방송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이마트와 똑같았습니다. 한글 팝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직원들도 한국식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 코너였습니다. 한국산 김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든 김치까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한 몽골 아주머니가 김치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김치가 맛있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온 김치예요. 좀 비싸지만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장바구니에 든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쌀, 김치, 라면, 김,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들이 대부분이었죠. 계산대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상품들이 많이 팔리나 보네요. 특히 김치와 라면, 그리고 국물 제품들이 정말 인기예요. 몽골 사람들이 이제 국 없는 밥은 못 먹어요. 매일 미역국이나 김치찌개를 끓여 먹거든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도 한국어가 꼭 필요해요. 손님들이 한국어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 상품 찾을 때는 한국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여기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 뭔가요? 몽골 사람들은 원래 고기와 유제품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국을 끓여 먹어요. 아침에 미역국, 점심에 김치찌개, 저녁에 된장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부터요.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국 먹는 장면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매장을 나오면서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없으면 여기서 물건 못 골라요. 여긴 그냥 한국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였죠.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바로 암스테르담 심포지엄에서 한국 문화를 조롱했던 유키마로 타카시였습니다. 그가 울란바토르에 온 이유가 궁금했죠. 유키마로 씨, 여기서 뵙게 되네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유키마로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차 왔어요.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직접 보려고요. 그럼 함께 둘러보시겠어요? 저도 며칠째 조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유키마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인위적인 모방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시내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유키마로는 처음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보세요. 저기 GS25 간판. 유키마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드라마 세트장 같지 않나요? 이건 진짜 한국 문화가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편의점 안팎으로 드나드는 현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죠. 유키마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류 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식었거든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몽골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한국어로 말을 건 거였죠. 유키마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볼드라고 해요. 아저씨들은 한국에서 왔어요? 볼드가 능숙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어. 볼드는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볼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키마로가 더욱 당황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니? 재밌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요. 볼드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유키마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보고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볼드야, 친구들도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는 몽골어, 영어, 한국어를 다 배워요. 선생님이 한국어가 미래의 중요한 언어라고 하셨어요. 유키마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인사를 나눈 후 볼드가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키마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도 유행 따라 한 건가요? 저는 유키마로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유키마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국 문화를 조롱하던 그가 하나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그날 저녁 이마트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라고 적혀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안은 서울의 어느 골목 식당과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스테인리스 수저,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모든 게 한국식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몽골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아,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바트볼드라고 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했거든요. 바트볼드 씨는 주방에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정말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끓인 진짜 집밥의 맛이었죠. 한국에서 같이 일하던 형님이 가르쳐준 맛이에요. 그분이 제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알려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요. 바트볼드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공사장에서 10년 살면서 사람이 뭔지 배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거든요.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 할 때 혼자 두지 않아요. 제가 아플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돈이 부족할 때는 미리 월급도 줬어요. 식당 한쪽에서는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도 인기가 많나 보네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가족도 또 매일 봐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아내가 억지로 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합니다. 다른 몽골 손님이 들어오자 바트볼드 씨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손님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어가 자연스러운 소통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바트볼드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기술이나 시설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고요. 식당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상품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거였죠. 한국에서 일했던 몽골 사람들이 받은 정성과 배려가 고향에 돌아와 이런 식당으로, 이런 따뜻한 공간으로 피어난 거였습니다. 일주일간의 몽골 현지 조사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는 바로 후속 심포지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암스테르담 국제문화연구소에서 몽골 현지 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기로 했죠. 린젠하오와 유키마로도 다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발표 당일, 대회의실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도 참석했죠. 몽골 내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울란바토르에서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울란바토르 거리에 한글 간판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들이 과연 일시적 유행일까요?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린제나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소비 트렌드일까요? 린제나오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만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모방한 게 아닙니다. 한국을 경험했고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바트볼드 씨의 작은 식당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몽골 남성의 모습이었죠. 이분이 김치찌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유행 때문일까요?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하며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볼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시켜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어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상품일까요? 브랜드일까요? 저는 잠시 멈춰서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몽골은 그런 것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린 제나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유럽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역사적 영향력과 현재의 문화 선택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키마로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삶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그 삶을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발표회를 마친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바트볼드 씨의 식당에 한 번 더 들러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바트볼드 씨는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발표 잘하셨다면서요? 바트볼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어요. 선생님이 우리나라 얘기를 정말 잘해 주셨더라고요. 몽골은 한국이 좋다고 똑똑한 교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고 바트볼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정말 알고 계세요? 바트볼드 씨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간단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니까요. 물론 한국이 겨울은 추워도 사람 마음은 따뜻하거든요. 바트볼드 씨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힘들었거든요. 돈도 없고 한국어도 서툴고요. 바트볼드 씨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몽골은 한국이 좋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때 식당으로 한 몽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바트볼드 씨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볼드야? 오늘도 왔구나? 바트볼드 씨가 그 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볼드는 바로 며칠 전 길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인지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아저씨, 여기서 또 만나네요. 볼드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한글 간판들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그것들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다리였습니다. 칭기스칸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암스테르담행 항공편이 곧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안내 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왠지 반갑게 들렸습니다. 이젠 낯선 말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들이 담긴 반가운 말이 된 거죠.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에는 몽골의 전통 게르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점점이 박혀있는 한국 브랜드들도 보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 뿌리 내린 건 억지로 심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건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일했던 몽골 사람들이 받은 따뜻한 마음이 고향에 돌아와 꽃을 피운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몽골 초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수입한 게 아니라 삶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몽골 땅에 뿌리 내린 한국 문화의 놀라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나 드라마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 진짜 한류의 정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몽골 사람들이 고향에 가져간 것은 상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울란바토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600년 전 조선의 낡은 기계가 MIT, 옥스퍼드, 그리고 구글까지 모두 제치고 세계 AI 대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조선의 과학을 비웃던 그 순간 한국의 시골 초등학생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속엔 어떤 선조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컨퍼런스 홀은 언제나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죠. 저는 글로벌 AI 연구소장이자 세계 AI 예측 챌린지의 주최자 라비 샤르마입니다. 그날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 앞에서 AI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AI 예측 챌린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아시아 전통과학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리커를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중국의 산술, 인도의 수학은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AI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선의 과학 기록을 보여주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조선 과학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보다는 천문신앙이나 풍수지리에 더 가까운 전통 아닙니까? 기술 발전은 인도나 중국처럼 수학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죠. 강당 곳곳에서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느 유럽 참가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한국은 반도체만 빠르고 기초는 없잖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조선의 과학이라니 그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전통에 가까운 기록 문화 아니었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세계 AI 예측 챌린지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MIT, 도쿄대학교, 파리공대 같은 명문 대학들이 줄지어 올라왔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어색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이우 대한민국 초등학생 오픈 참가자. 제 옆에 있던 진행 요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이벤트 참가자 하나 추가됐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초등학생이 AI 예측 챌린지에 참가한다니 아마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참가겠지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챌린지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였죠.
난이도가 상당해서 MIT 팀조차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이우라는 초등학생의 알고리즘이 정확도 94.7%를 기록한 것이었죠. 다른 팀들은 대부분 40에서 5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알고리즘은 변수와 예측 범위가 커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향상되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계산을 배운 거죠? 제가 화상 인터뷰로 이유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낡은 기구 하나를 들어 보였죠. 동그란 원반에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묘한 형태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계산하던 도구인데 혼천의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AI 대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장이우의 성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AI 팀들을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우야, 연구소장님이 직접 오셨어. 담임 선생님이 이우를 데려왔죠.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 뒤로 오래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네가 사용한 알고리즘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우는 제 손을 잡고 학교 뒤편 창고로 안내했죠. 먼지 쌓인 선반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직경 40cm 정도의 원형 기구였죠. 여러 개의 동심원과 눈금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혼천의예요. 할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적도와 황도를 나타내는 고리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축을 돌리자 모든 고리가 정교하게 움직였죠. 이 축이 회전하면서 별의 위치를 따라가요. 조선 사람들은 이걸로 일식과 월식도 예측했대요. 이유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필기예요. 각 고리의 회전 주기랑 각도 계산법이 적혀 있어요. 수첩에는 빼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죠. 현대 수학 기호는 아니었지만 각도와 주기를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AI 알고리즘으로 바꾼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는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깔끔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혼천의가 하늘을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옮겼어요. 동심원들의 회전을 벡터로 표현하고 교차 각도를 매트릭스로 변환했죠. 데이터가 없어도 주기성만 파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코드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혼천의의 기계적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완벽히 전환했던 것이죠. 서양의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패턴을 찾잖아요. 그런데 혼천의는 반대예요. 우주의 기본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로 미래를 계산하는 거죠. 이유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아이는 조선의 지혜로 근본 원리를 찾아냈던 것이죠.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혼천에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더 잘 작동해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AI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죠. 대회 본선이 시작된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며 과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사위원장석에서 참가팀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번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기존 데이터 패턴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가 서로 얽혀있는 카오스 시스템이었죠.
AT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쿄대 팀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제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이틀이 지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지친 표정이었죠. 저는 채점 결과지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AIT 팀, 정확도 47.3%, 도쿄대 팀, 52.1%, 820대 팀, 49.8%,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정형 복잡계는 현대아이로도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이후 대한민국 정확도 94.7%,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래프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과는 정반대 패턴이군요. 옆에 있던 스탠퍼드 교수가 말했죠. 저는 화상 인터뷰로 장이후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여전히 수줍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고 이유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혼천이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어요. 태양, 달, 행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죠. 각 변수를 천체로 생각했어요. 중심축 주위로 회전하는 궤도를 가진 천체들이요. 그 궤도들의 교차점과 주기를 계산하면 미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죠.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드 분석 화면을 띄웠고 복잡한 수식들 사이에서 독특한 패턴이 보였죠. 원형 궤도, 타원 편차, 주기 함수들이 절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코딩이 아니라 천문학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맞아요.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계산하던 방식이에요.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이유가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실이 술렁이다가 한 교수가 손을 들었죠. 그럼 데이터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혼천이가 그랬어요. 관측 데이터가 적어도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면 미래를 볼 수 있죠. 이유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아이는 600년 전 조선의 지혜로 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과학의 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이 세계 최고의 팀들을 압도한 것이었죠. 잠시만요. MIT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코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고급 미적분과 선형대수가 들어가 있던데 초등학생 수준이 아닙니다. 820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이건 최소한 대학원 수준의 수학입니다. 누군가 대신 짠 코드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후의 코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죠. 다변수 미적분, 행렬 연산, 미분 방정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드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재 소년의 등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곧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죠. 이건 사기다.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일 것이다. 라며 소셜미디어에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저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공식 검증 절차를 발표했죠. 장이후 참가자에 대한 코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의 검증단을 파견하여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MIT와 옥스퍼드의 수학자들과 함께였죠. 봉화의 작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유는 교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가 인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죠.
이유야, 네가 직접 코드를 작성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수식들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죠. 혼천의의 회전 원리를 현대 수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계산 노트예요.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유가 설명했죠. AT 교수가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미분방정식 풀이 과정이 독특하군요. 어디서 배운 거지? 할아버지 노트에 있던 조선식 계산법을 현대 수학으로 바꿔봤어요. 원의 각도를 재는 방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다른 노트를 집어들었죠. 이 행렬 계산은 어떻게 한 거지? 대학원 수준인데. 이유는 연필을 들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의의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각 원의 회전을 벡터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벡터들을 행렬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천의에서는 여러 개의 원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걸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행렬이 필요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공부했죠. 이유가 말했습니다. 검증단은 2시간 동안 이유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죠. 마지막으로 즉석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게 했는데 이유는 혼천의 원리를 적용해 정확히 풀어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아이가 직접 개발한 게 맞습니다. AT 교수가 인정했죠.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 과학을 현대 수학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유의 노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식들 사이에서 조선 과학의 숨결이 느껴졌죠. 검증 결과가 공식 발표된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가 쏟아졌죠. 대회장으로 돌아온 저는 각국 참가팀들의 항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드 자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MIT 팀장이 강하게 주장했죠. 과학계의 통과 의례입니다. 재현 가능성이 없다면 과학이 아닙니다. 다른 팀들도 동조했습니다. 파리공대 교수가 일어섰죠.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회 우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학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유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코드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십시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연락을 취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직접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대회장 대형 스크린에 이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가 차분하게 말했죠. 화면이 전환되며 복잡한 도형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동심원이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습이었죠. 혼천에는 3중 동심원 구조예요. 가장 안쪽은 지구, 중간은 태양, 바깥쪽은 항성을 나타내죠. 각 원은 고유한 회전 주기를 가집니다.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식이 화면에 나타났죠. 각 원의 회전 각도와 주기, 그리고 원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세 원의 관계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걸 수백 년 동안 관찰해서 정확한 비율을 찾아냈어요. AT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원 궤도는 어떻게 처리했죠? 케플러 법칙 이전인데. 이유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천의에는 편차 보정 장치가 있어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하는 추가 고리죠. 조선 천문학자들은 이미 타원 운동을 알고 있었어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케플러보다 먼저 타원 궤도를 계산했다는 것이었죠. 이 원리를 현대 수학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미분방정식과 행렬 연산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변수를 하나의 천체로 보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행렬로 표현했어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천체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정확해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갈릴러도 해내지 못한 기아 모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서양이 미적분을 발명하기 전에 조선은 이미 복잡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참가자가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스크린 속 이유를 바라보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장이우의 발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혼천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원된 혼천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관측 도구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아날로그 컴퓨터 같았습니다. 이게 관측기가 아니라 예측기였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다큐멘터리는 1669년 송혜영이 만든 혼천이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의 시계 기술과 동양의 천문학이 융합된 걸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전부터 조선에는 이미 다양한 천문 계산 도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네스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이우 사건은 국제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죠. 천문유산 심사위원인 엘리자베스 베넷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천이를 문화유산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장이우의 알고리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혼천의의 물리적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문화유산이자 과학유산입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없게 만든 사례죠. 조선의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정교한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이우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였죠. 이유야, 어떻게 혼천이가 예측 도구라는 걸 알았니? 제가 물었고 이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하늘의 패턴을 봤다고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먼저 하늘의 리듬을 이해했대요. 그게 현대 AI와 어떻게 다른 거지? 혼천에는 데이터 없어도 반복을 보면 답을 알려줬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이 왜 바뀌는지 전부 기계 안에 들어있죠.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조선은 먼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는 거구나. 제가 말했죠. 맞아요. 혼천에는 복잡한 게 자연스러워요. 우주가 원래 복잡하니까요. 이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양 과학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조선은 처음부터 복잡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 세계관이 과학기술로 구현된 것이었죠. 한국은 데이터를 쌓기 전에 하늘을 읽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아이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이우의 알고리즘이 공개된 후 세계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죠. 모두가 이 혁신적인 코드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비 박사님, MIT AI 연구소입니다. 장이우의 코드 분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죠. 이어서 파리공대, 나사 AI 센터, 구글 딥마인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죠. 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다. 우리도 연구해야 한다. 저는 장이우와 상의한 끝에 코드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깃허브에 올라간 코드는 단 하루 만에 10,000개가 넘는 5점 평가를 받았죠.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내는 거지?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정부는 전통과학 기반 AI 융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장희우 학생의 혼천의 알고리즘을 정식 연구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죠. 향후 5년 안 500억 원을 투자해 조선의 전통 과학 기록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고대 천문 기록을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인도는 전통 수학을 현대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연구에 착수했죠. 며칠 후 저는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문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직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AI 개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만 쌓는다고 지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대답했죠. 그 후 몇 달간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장희우의 알고리즘을 응용해 기상 예측 정확도를 30% 향상시켰고, 네이사는 우주 궤도 계산에 혼천의 모델을 적용해 연산 효율을 크게 개선했죠. MIT 연구팀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과 놀라운 친화성을 보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양자 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하윤 교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양의 음양사상, 상호 연결성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작한 작은 파문이 세계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600년 전 조선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조선식 알고리즘이 이제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의 궤적이 마치 혼천 위에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죠.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우승자 시상식이 열리는 실리콘밸리 최대 컨벤션 센터는 취재진과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장희우를 소개했죠. 화면 속 이유는 여전히 수줍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계 AI 예측 챌린지의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장희우 학생입니다. 제가 발표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유가 한국에서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조선의 방식을 쓴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혼천의의 원리를 현대 AI로 바꿨을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조선 과학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계산법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희우의 알고리즘을 처음 검증했던 이하윤 교수가 저를 초대했죠. 그녀는 한국 국립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이 교수는 저를 서울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라비 박사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하윤 교수가 말했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혼천의 조형물이 서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하윤 교수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의 궤적이 마치 혼천의의 원을 그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장이우가 화면에서 보여줬던 알고리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별의 궤도 곡선과 이후의 알고리즘 그래프가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본 것과 같은 하늘이겠죠. 제가 말하자 이하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관찰한 게 아니었어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현대 AI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혼천의 조형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교한 기계 장치들, 섬세한 눈금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고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되찾는 데서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정형이 눈에 들어왔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들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기내 화면에는 장이우 사건 이후의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전통 과학 연구에 뛰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고대 문헌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천의 알고리즘, 이제 인류가 쓰는 표준화의 모델로 자리 잡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조상의 지혜를 되살려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죠. 조선이 시작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은 인류 전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마치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올려다보았을 그 하늘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혼천이가 현대 AI의 새로운 지평을 연 놀라운 혁신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600년 전 하늘을 계산하던 선조의 지혜가 오늘날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며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되살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되살아날 한국 전통과학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